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한사련입니다. 이영은 교수님의 대한민국 이야기 23번째 시간인데요. 시작하겠습니다. 문명사의 대전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실체, 기억이 집단화 공식화. 이윽고 1979년에서 1982년이 되면 역사 교과서에 젊은 여자들까지도 산업시설과 전선으로 강제로 끌려갔다는 기술이 나타납니다. 여인들이 전선으로 끌려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직 위안부라는 기술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끌려간 여인들이 위안부로 희생되었음을 암시하는 구절이 교과서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1983년에서 1996년간에는 여자들까지도 침략 전쟁의 희생물로 만들었다라고 하여 애매하긴 좀 하지만 강력한 암시의 서술이 나타납니다. 드디어 1997년에서 2001년의 교과서에 이르면 이때 여성까지도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끌려가 일본군의 위안부로 희생되기도 했다고 하여 정신대와 위안부를 등치시키는 기술이 명확하게 성립하지요. 이후 2002년부터 지금까지는 젊은 여성들을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강제 동원하여 군수 공장 등지에서 혹사시켰으며 그중 일부는 전선으로 끌고 가 일본군 위안부로 삼는 만행을 저질렀다 하여 약간 바뀌긴 했습니다만 위안부가 당초 정신대로 동원된 여자들인 점에서는 마찬가지 서술을 보이고 있습니다. 1997년부터 교과서에서 정신대를 위안부와 등치시키는 기술이 나타나게 된 것은 1991년 8월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였던 자신의 과거를 공개하면서 일본 정부에 배상을 요구한 사건이 큰 계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이어 일본이 방위청 방위연구소와 도서관에서 일본군이 위안부 모집에 관여했음을 증명하는 공문서가 발견되었지요. 그러자 일본 정부도 일본군이 관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담화를 발표했으며 뒤이은 양국의 정상회담에서 사죄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후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가 양국에서 결성되어 생존 위안부를 찾아내고 숨어있는 자료를 발견하는 등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위안부의 실태와 역사가 상세하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응하여 일본 정부는 수상이 생존 위안부들에게 사죄의 편지를 내고 관민 합동으로 국민기금이라는 자금을 조성하여 대략 3천만 원씩의 보상금을 지급고자 하였습니다만 한국 측에서는 할머니들이 수령을 거부하면서 일본 국가의 공식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대신 한국 정부로부터 위에 상당한 생활지원금을 받고 있고 매달 70만 원 정도를 생활안전지원금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과정에서 일본에서 볼 수 없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한국의 시민단체와 연구자들은 위안부 문제가 불거져 나온 1991년 그때부터 위안부를 정신대로 불러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도 위안부 문제를 위한 한국의 시민단체는 한국정신문제대책협의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죠. 1960년대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정신대와 위안부를 등치시키는 국민의 집단기억은 1990년에 이르러선 누구도 어쩔 수 없을 정도로 꽤 견고하게 자리 잡은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1991년 이후 언론의 공로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1992년 어느 신문은 1944년 8월에 공포된 여자 정신근로령을 법전에서 찾아낸 다음 일제가 한반도에서 조직적으로 위안부를 징벌하는 확실한 증거를 포착하였다고 일면톱으로 대섭특필하였지요. 이 기사는 지금 네이버 백과사전에서도 그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또 어느 신문은 한술 더 떠서 12세에서 13세의 젊은 생도는 근로정신대, 15세 이상의 미혼 소녀는 종군 위안부로 연행되었다고 썼습니다. 이렇게 언론들이 경쟁적으로 어린 소녀들이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위안부로 강제 연행되었음을 보도하는 가운데 위안부의 참혹한 실상을 고발하는
소설과 영화가 뒤를 따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997년 국정교과서의 6차 개정에 이르러 이와 같은 기술이 역사교과서에 나타나게 된 것은 이 같은 시대적 배경에서였습니다. 앞서 저는 대중의 집단 기억으로서 역사는 많은 경우 비교적 가까운 옛날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두산 영산설과 일제히 토지 스타설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만 지금의 정신대서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약 175명의 여인이 자신이 위안부로 된 불행한 역사를 고백하였습니다만 그 가운데 당초 정신대로 동원되었다고 증언한 사람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증명해 보려고 여러 연구자가 많은 애를 썼습니다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두 역사적 사실은 처음부터 별개의 것이었습니다. 일본군 위안소의 역사. 실제로 위안부의 역사는 정신대보다 훨씬 깁니다. 알려진 안에서 최초의 위안소는 1932년 상하이에 주둔한 일본군 기지 주변에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제 인식에 실린 후지나가 다케시 교수의 상하이 일본군 위안소와 조선인이란 논문이 바로 그 상하이 위안소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일본군이 위안소를 개설한 목적은 병사들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여 민간 여자를 강간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하이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인에 의한 매춘업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에도 시대부터 가시새끼라 하여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아 창녀들에게 매춘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고 요리도 팔고 하는 공창이 발달했습니다. 그 가시새끼가 벌써 1907년부터 상하이에 진출했던 것입니다. 그때 따라간 매춘녀를 가리켜 일본 사람들은 가라유키상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잠시 후지나가의 논문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상하이만도 아닙니다. 1907년에는 서울에도 일본이 가시새끼와 가라유키상이 진출했다고 보입니다. 서울 용산의 일본군 죽은 뒤 부분에 일본인이 경영하는 유각이 생겨났던 겁니다. 그때 주변의 공동묘지를 함부로 허물어 분쟁이 생겼는데요.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묘지 주인들의 요구에 일본인 업주는 해당 유각지가 경성에 주둔한 일본 군졸이 위생에 필요한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없다고 변명하였습니다. 위생이란 말에서 저는 당시 일본군 주변에 유각을 사실상 위안부와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일본군 위안소 제도의 출발은 상당히 이른 시기로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후지나가의 논문입니다. 어쨌든 1932년 일본군이 상하이에 위안소를 세운 것은 맨 땅에다 건물을 짓고 여자들을 모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같이 일찍부터 진출해온 일본인의 매춘업을 군전용으로 지정하고 감독하는 체제의 다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매춘을 목적으로 상하이에 진출한 가라유키상은 일본 여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음에 후지나가 논문이 가장 중요한 기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 여자들도 1931년 이후 활발히 상하이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1931년 상하이 조선인은 남자가 717명, 여자가 139명이었습니다. 1936년이 되면 남자는 884명으로 별로 늘지 않았는데 여자는 913명으로 남자보다 많게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그 상당 부분이 조선에서 건너간 매춘에 종사한 여자들이었습니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가 되면 조선인이 경영하는 위안소도 생기고 거기에 수용된 위안부 수도 증가해 갔습니다. 그 가운데는 1937년 자본금 2,000원으로 시작한 위안소가 1940년 자본금 6만 원으로 번창한 업소도 있습니다. 평안북도 의주군 출신의 박일석이란 사람이 경영한 카페 아세아라입니다. 그렇게 이름이 알려진 조선인 업주를
논문에서 세어보니 모두 29명이나 되는군요. 위안소는 대략 세 가지 형태였습니다. 하나는 군이 직접 경영한 것인데 그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민간업소를 군 전용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업자는 군 속의 신분이 되어 군의 세밀한 통제를 받아야 했습니다. 마지막은 군이 지정하지만 민간인도 이용하는 매춘숙입니다. 후지나가 교수는 아직도 건물이 남아있는 상하이 위안소를 직접 답사하여 그 내부 구조까지 밝힙니다. 아울러 일본에 생존해 있는 위안소 업자와 인터뷰도 하면서 자료 속에 나오는 위안소들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는 알아내려고 노력합니다. 조선의 위안부들의 운명은 가지각색이었습니다. 기왕에 버린 몸 하면서 악착같이 깜짝 놀랄만한 돈을 번 여인도 있는가 하면 고통을 이기지 못해 아편을 하다가 거지가 되어 길거리에서 얼어 죽은 여인의 슬픈 이야기도 있군요. 이상이 후지나가 교수의 논문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